존재의 가벼움이라. 존재의 가벼움. 델하우지에서 고인카가 이끄는 집중 수련회에 참가했던 리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7일째 되는 날, 리치에게 뜻밖의 깨달음이 찾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통증을 참을 수 없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시작된 고요함의 시간, 명상에 참여하고 있던 때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평소에서 말썽이던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서약에 따라서 후동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 통증이 더 심해졌고 몸을 움찔움찔하게 욱신거림을 넘어서 고문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그 순간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통증으로 느껴지던 관념이 사라지면서 따끔거림, 화끈거림, 압박감 등 감각의 집합으로 바뀌었다.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통증이 감각이 끝없는 변화로 느껴지며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런 감각들에 집중한다는 것은 통증의 본질을 완전히 재조명함을 의미한다. 통증에 집착하지 않은 채 통증의 개념을 낱낱이 감각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각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과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진다. 통증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리치는 통증과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오직 감각 그 자체만 존재했다. 평소 불안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던 통증이 아니었다. 우리는 앉아있는 등원의 대개의 자세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몸속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고통스러운 통증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리치처럼 그런 감각들을 훑어보게 되면 자기 경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통증이 일어난 제한된 느낌이 물리적인 감각의 집합체로 스르르 녹아내린다. 과학적인 배경을 지닌 리치는 고요함의 시간 동안의 지극히 사적인 체험을 통해 통증이라는 고리표가 붙은 것이 실은 무수한 신체의 감각들의 결합임을 알았다. 새로운 인식 변화를 통해서 통증은 단지 하나의 개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감각과 지각의 또 저항의 생각들이 동시에 잡다하게 섞일 때 일어나는 것에 개념을 덧붙인 정신적인 고리표가 통증이라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리치는 표면 아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활동을 얼마나 의식하지 못하는지 생생히 경험했다. 리치는 우리 경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 예측, 기존의 반응에서 배운 습관적인 사고 및 반응, 이해 불가능한 신경작용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일의 무한한 세부사항을 실제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성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리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통찰력을 얻었다. 의식은 하나의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대한 양의 기본적인 정신 과정을 하나로 묶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 정신 과정의 궁극적인 산물인 나의 통증은 알고 있지만은 보통 그 인식과 결합된 수많은 요소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와 같은 리치의 이해를 오늘날 인지과학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델하우지에서 집중수련에 참가했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인지 변화를 통해서 그런 이해에 도달했던 것이다. 집중수련이 시작되고 처음 며칠 동안의 리치는 무릎과 등이 아파서 자세를 바꾸곤 했다. 그러나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는 7째 날에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는 최대 3시간 이상의 마라톤식 수련 시간에도 바위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을 수 있었다. 극적인 내면의 변화를 겪는 리치는 이제 뭐로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리치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경험의 본질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경험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의 시간은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깨어있음으로써 어떻게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종류의 알아차림을 활용함을
사람으로서 자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한 이야기를 해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자아를 구성하는 법은 마커스 라이클은 놀랍고 걱정스러웠다.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 캠퍼스의 신경과학자인 라이클은 다양한 정신활동의 어떤 신경 영역들을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는 내 연구를 선구적으로 개척해왔다. 2001년 라이클은 당시는 쓰는 일반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했는데 활동적인 과제를 할 때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저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내 부위가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정신적인 작업이 뇌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라이킬이 발견한 이 비활성화 부위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기저 상태에서 활성화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 고도로 활성화되는, 심지어 인지 작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는 내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뺄셈 같은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 영역들이 오히려 잠잠해진다. 라이클의 연구 결과는 한동안 내 과학계를 떠놀던 다음과 같은 신비로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신체에서 사용되는 산소 20%를 소비하며, 이 비율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의존성에 의존하게 된다. 뇌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어느 부위의 뉴런들이 제잘되고 있는 것일까? 라이클은 여러 영역에서 뉴런들을 발견했다. 내측 전년도 피질과 우측 대성 피질 PCC로 이루어진 영역들로 변연계와 연결된 부위였다. 라이클은 이 회로를 네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였다. 수학이든 명상이든 과제에 간접하는 동안에 그 작업에 필요한 영역은 활성화되고 디폴트 영역은 잠잠해진다. 정신적인 과제가 끝나면 디폴트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동안에도 내가 어떻게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해결되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은 방황하고 있었다. 마음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내고 있을까? 저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해야 하는 등등, 이 모든 활동이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요약하자면 우리 마음은 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계, 페이스북에 올린 내 새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 등 자신에 관한 무언가, 즉 내 삶의 모든 소상 것들을 찾아서 떠돌아다닌다. 디폴트 모드는 모든 사건을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배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다. 이런 감정들은 주체로서의 나, 대상으로서의 나, 소유자로서의 나, 집중되는 단편적인 기억과 희망, 꿈, 계획 등을 재료로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을 엮어낸다. 디폴트 모드는 우리 각자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의 대본을 계속 고쳐 쓰면서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나 속상한 장면들을 반복 재생한다. 디폴트 모드는 우리가 집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긴장을 풀 때 작동된다. 마음이 휴식할 때 꽃을 피운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집중할 때에 예컨대 잘 안 잡히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보기도 실험할 때처럼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면 디폴트 모드는 잠잠해진다. 주의를 사로잡는 것이 거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불안을 일으킨 것들을 찾아 떠돌아다닌다. 그런 이유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들은 수천 명의 사람에게 하루 종일 무작위 선택 순간에 그들의 정신 집중과 기관에 대해서 묻고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이러한 자체계는 우리 삶, 특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관계의 어려움, 걱정, 근심에 대해서 숙고한다. 자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를 잠재울 수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암벽 등반 같은 고위험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위험성이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 순간에
손이나 발을 어디에 둘 것인지 완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걱정은 마음속에서 뒷전으로 물러난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상태인 몰입도 마찬가지다. 몰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면은 일의 모든 주의를 쏟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 방황하는 마음으로서의 자아가 몰입하는 동안이 억눌려지기 때문이다. 7장에서 보았듯이 주의를 관리하는 일은 모든 명상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명상하는 동안에 생각 속에서 길을 잃으면 디폴트 모드에 방황하는 마음에 빠진 것이다. 거의 모든 명상법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마음이 방황하면 그 순간 알아차리고 만트라나 호흡처럼 주어진 명상 대상에 다시 집중하라는 것이다. 모든 명상의 길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익숙한 길이다. 이렇게 단순한 정신적인 이동은 신경계와 관련이 있다. 배회측 전전두 피질과 디폴트 모드 간의 연결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결은 초보자보다도 장기 명상가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결이 강할수록 전전 두피질의 조절 회로가 디폴트 모드 영역을 억제해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수다를 늘어놓는 원숭이를 잠재운다. 수피교의 한 시는 수천 개의 생각에서 단 하나의 생각으로의 전환된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 자리는 오직 그뿐이어라. 자해치라. 5세기 인도의 현자 바스반드는 자아를 꽉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의 세계에 묶여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를 자아라는 짐에서 구원해 주는 방법들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그러나 명상의 길은 그 내려놓음을 삶에서 지속된 특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통적인 명상의 길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해야 할 일, 목록으로 꽉 찬 우리 일상 정신 상태와 이 짐에서 해방된 자유로움을 비교한다. 그리고 각각의 길은 저마다 영어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자아식은 가볍게 하는 것이 내면 해방의 열쇠라고 본다. 리츠의 극심한 통증, 무릎 통증이 갑자기 견딜만한 수준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가 통증과 자신을 동일시하던 방식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통증이 아니었다. 나의 것이라는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고요함의 시간에 리츠가 진정으로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평범한 자아가 어떻게 마음의 착시 현상으로 전락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예리한 관찰이 점점 더 강해지면 어느 순간 견고한 자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너진다. 통증과 통증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모든 영적 수련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 나라는 느낌이 만들어내는 체계를 환히 밝혀야 한다. 부다는 바로 이런 통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아를 바퀴, 멍에, 마부 등이 하나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마차에 비유했다. 이런 비유를 현대로 가져오면 타이거나 계기판, 철판 자체는 차가 아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우리가 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지과학은 우리의 자아 감각도 기억이나 인식, 감정, 생각 같은 흐름들 사이에서 함께 엮어가는 하위 신경계의 속성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 중에 하나만으로는 우리 자아에 대한 완전한 감각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 제대로 결합되면 특유의 존재의식을 갖게 된다. 모든 종류의 명상 전통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한다.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안내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생각, 감정, 충동의 고착성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탈구체화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통찰은 명상가들로 하여금 생각, 감정, 충동이 실체 없이 지나가는 정신적인 사건들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통찰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들을 믿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궤적을 따라가는 대신에 그냥 오가게 둘 수 있다. 일본의 선불교 조동조의 설립자 도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생각이 일어남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흐름과 하나가 될 것이다. 다른 전통들은 자아를 가볍게 하는 것이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우리는 랄라이 라마가 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종종 들었다. 그는 우리의 자아와 모든 사물이 실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에서 오는 감각이라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 관해서 케노시스라고 성어를 쓰기도 한다. 케노시스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는 줄이고 타인의 필요를 향해서 가슴이 열 때 연민심이 커진다는 뜻이다. 수피교의 한 스승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사로잡혔을 때 당신은 신으로부터 분리된다. 신에 이르는 방법은 단 한 걸음이면 족하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걸음이다. 그렇게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한 걸음, 기술적으로 말하면 기억, 생각, 충동, 나라는 개념과 동일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디폴트 모드가 약화되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덜 집착하는 방향으로 바뀜으로써 덜 고착하게 된다. 수련이 높아질수록 자아의 활동이 줄어든다. 나라는 자기 동일성이 힘을 잃게 된다. 걱정도 줄어든다. 여전히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지만은 자기화가 적어질수록 비용에 대한 고민도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비용을 지불할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은 더 이상 감정적인 짐은 싣지 않는다. 명성의 길은 거의 대부분 존재의 가벼움을 1차 목표로 두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이 목표에 대한 과학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빈약한 연구를 살펴보면 명성이 더 큰 무화로 이끄는 과정은 아마 3가지 단계를 거치는 듯하다. 각 단계에서 내의 디폴트 모드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들이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아의 선악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디폴트 모드와 자아에서 벗어나는 3단계란 현재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재직 중인 젊은 과학자 데이비드 크리스웰은 마음과 삶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SRI에 참석한 후에 명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크리스웰의 연구팀은 사흘간의 마음챙김 집중 코스에 참여한 실험 지원자들의 뇌 활동을 측정해서 명상 초보자들에게 발견되는 초기 단계를 평가했다. 지원자들은 이전까지도 한 번도 명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은 자신 많은 멜로드라마에 대한 동일시가 강해짐으로써 마음이 방황할 때 이런 흐름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 방법을 배웠다. 이들은 개인적인 드라마에서 제목을 치고 호흡을 지켜보나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로 주의를 돌리게 됐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마음속의 원숭이를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법이다. 이런 노력들은 디폴트 모드를 관리하는 핵심 회로인 배회측 전전두피질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영역은 우리가 동요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려 할 때마다 예컨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불쾌한 만남 대신에 즐거운 일을 생각하려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마음챙김 명상을 사흘 동안 집중 수련한 결과 이 제어회로와 디폴트 모드의 후축 대상피질 사이의 연결이 증가했다. 이는 명상 초보자들이 디폴트 영역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신경 연결을 활성화해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경험 많은 명상가들은 경우에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 자아에 대한 동일시가 느슨해지면서 디폴트 모드 핵심 영역의 활동이 감소되는 모습이 보였다. SRI의 교수로도 활동하는 브라운 대학교 브루 연구팀은 대단히 많은 명상가들과 초보자들을 비교함으로써 마음챙김 수련과 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명상 수련을 하는 동안에 가려움이 일어나고 자기 경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나는 어렵다라고 그 경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구분은 메타인지를 활성함으로써 자아를 느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장 축소된 자아는 가려움을 자신의 이야기거리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는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할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 속 이야기에 빠져있다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영화의 세계에 빠져서 나와 영화를 포괄하는 현실 세계를 인지한다. 그런 메타인지를 가지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주시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할 수 있다. 또 그것의 역동성을 조사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자식은 삶의 이질적인 부분을 일관될 줄거리로 묶어 현재 진행형의 사적인 이야기로 읽는다. 이런 이야기의 해설자는 주로 디폴트 모드에 있는데 자의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광범위한 내 영역의 입력 정보를 모은다. 브루이의 연구를 통해서 숙련된 명상가들은 초보 명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저회로와 디폴트 모드의 연결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디폴트 모드 영역 자체의 활성도도 약했다. 특히 자해 명상을 수련한 장기 명상가들이 더 그랬다.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격언을 확인해주는 증거다. 흥미롭게도 장기 명상가들은 검사를 받기 전에 그냥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마음챙김 수련 중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디폴트 모드 회로와의 연결성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명상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의도적으로 마음챙김 수련을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명상가들에 비해서 연결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네 연구자들이 평균 9,000시간의 수련 경험이 있는 장기 마음챙김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장기 명상가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도 있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대학교에서도 선 명상가들은 대상으로 작지만 중요한 연구를 했다. 집착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집착을 느낄수록 더 자주 그 대상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 명제를 검증하는 실험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리치 연구팀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서 평생 수련 시간이 7,500시간인 명상가들에게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명상가들은 같은 나이의 사람에 비해서 중격핵의 회백질 부피가 줄어들었다. 같은 연령대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내구조의 차이를 보인 유일한 영역이었다. 중격핵의 부피가 줄어들면 자아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되는 신경 모듈들 간의 연결성이 약해진다. 다소 놀라운 결과인데 중격핵은 우리 삶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인 뇌의 보상회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인 집착과 중독을 일으키는 핵심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격핵의 회백질 부피 감소는 어쩌면 명상가들의 집착 감소, 특히 제절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 감소를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명상가들을 차갑고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을까? 달라이라마가 다른 숙련된 명상가들을 떠올려 보라. 명상에 관한 경전들에는 장기 수행자들이 지속적인 연민심과 행복감을 성취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미 공도 함께 성취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엠트니스. 예를 들어서 힌두교 명상에서는 집착이 줄어드는 수련의 후기 단계인 바이라기아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금력은 의지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런 사실이 중격핵에 기반을 둔 집착이 약해져도 조용한 즐거움을 가져오는 신경회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12장에 살펴볼 것이다. 예? 집착을 놓아버리면 우리 자신의 경험에 또 타인에 대해서 더 열린 상태가 된다. 빈집에 들어간 도둑. 거대 명상 안내 책자들에 따르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뱀을 떼알이 푸는 것과 같다. 즉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그냥 빈집에 들어온 도둑 같은 신세가 된다.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노력을 들이다가 나중에는 노력 없이 명상의 다양한 길에서 보편적인 주제인 듯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처음에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지기 마련이다. 인지신경과학에 따르면 이렇게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로 전환은 습관이 되는 신경 변화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뇌 어느 쪽에 위치한 기저핵이 전전두피질 부위의 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애쓰지 않음의 단계가 되는 것이다. 브라운대학교 저드슨 브루 연구팀의 연구에서 숙련된 명상가들에게 자기 경험을 보고하도록 하고 과학자들이 뇌의 어느 부위에 연관되었는지 살폈다. 명상가들은 후측 대상 피질의 활성이 줄어들었을 때 주의가 흩어지지 않는 알아차림과 애쓰지 않음을 보고했다. 치의학에서 체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연구하는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전문가와 초보자를 분류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평생 연습 시간이었다. 다양한 연습에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초보자의 뇌는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전문가의 뇌는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우리는 탈동일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 디폴트 모드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제어 회로의 역할도 줄어들 것이라 추측한다.
불의의 연구팀이 바로 그런 감소를 발견했다. 현재로서는 이 주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며 묵은 연구 과제로 남아있지만 자아체계가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발견되지 않은 다른 해를 찾아낼 수가 있다. 자아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명성수련자들의 주요 목표임에도 이상하게 이 주제는 지금까지 명성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 아마도 연구자들이 긴장 완화와 건강 개선 같이 보다 대중적인 효과에 대해 집중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명성의 핵심적인 목표인 무아에 대한 데이터는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 반면에 건강 개선 같은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무에서도 고착되지 않는 삶. 리치는 언젠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 비극적인 상황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영토를 점령하는 데 항해해서 티베트인들이 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잠시 후에 그 방에 있던 누군가 재미있는 행동을 하자 달라이라마는 그것을 보고 또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숨에는 눈물을 자아냈다. 비극에 대한 결례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하나의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경쾌하고 매끄러운 전환만 있을 뿐이었다. 감정과 그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인 폴 에크만이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이러한 놀라운 정서적인 유연성을 대단히 이례적으로 느꼈다. 달라이라마는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자신의 태도에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또 다른 감정적인 현실을 만나면 이전의 감정을 바로 내려놓는다. 달라이라마의 감정적인 삶은 격한 슬픔에 강력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인 의미의 다채로운 감정이 포함되는 듯하다. 특히 하나의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신속하고 매끄러운 전환은 매우 독특하다. 이런 빠른 전환은 집착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착은 변도체와 중격형을 포함하는 내 감정의 회로의 역학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 영역들은 전통적인 문헌들이 고통권원이라고 보는 것, 즉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불쾌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집착하는 갈망이나 혐오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착의 스펙트럼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중독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고착되는 것부터 달라이라마처럼 주어진 모든 감정이 즉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달라이라마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질문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답했다. 정리를 하자면 디폴트 모드에서 내는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 디폴트 모드는 마음이 그냥 방황할 때 활성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생각과 감정을 반추하며 우리의 자아로 경험하는 이야기를 구성해 본다. 이런 자아회로 잠재우기는 명상 중이나 직후에 보이는 상태의 효로 시작하지만 장기 명상가들의 경우에 지속적인 특성이 되어 디폴트 모드 자체의 활동이 감소된다.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기 정신적인 생각과 감정에 훨씬 덜 집착하고 주의를 점점 더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